16세기에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뒤흔든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조선, 그리고 명나라의 운명을 수백 년 동안 결정지어버린 거대하고 또 파괴적이었던 전쟁.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이렇게 5가지 흐름으로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한 정복자의 거대한 야망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무서운 전격전, 그리고 이에 맞선 바다의 수호신, 이순신, 이어서 길고 긴 교착 상태를 지나 이 전쟁이 남긴 영원한 유산까지.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 한 정목자의 거대한 야망입니다. 새롭게 통일된 일본이 드디어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맞습니다. 바로 1500년대 후반의 일본 상황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일본은요, 센고쿠 시대, 우리말로 하면 전국시대라고 불리는 시기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150년 동안 나라 전체가 끊임없는 내전 상태였던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기나긴 전쟁 속에서 일본은 말 그대로 세계 최강 수준의 아주 노련하고 잔뼈 굵은 군대를 갖게 된 거죠. 문제는 이제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손에 이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더는 싸울 상대가 일본 안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이 강력한 군대를 어디에 쓸까요? 히데요시는 칼끝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무려 15만 8천 명. 이건 초기 침략 병력일 뿐이었어요. 이 베테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발판 삼아서 최종 목표인 명나라까지 정복하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야망을 품게 된 거죠. 그렇다고 외교적으로 점잖게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조선에 보낸 사신이 했다는 말을 좀 보세요. 귀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기강이 무너졌는데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겠는가? 이건 거의 협박이죠. 대놓고 조롱하면서 우리 명나라 치러 갈 거니까 길 좀 비켜라. 이런 식이었으니 당연히 조선 조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전격전. 막을 수 없는 군대와 준비되지 않은 나라의 만남. 외교가 결렬됐으니 이제 남은 건 전쟁뿐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마침내 거대한 침략의 서막을 엽니다.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5월 24일에 부산에 상륙했는데 저항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제2군까지 상륙해서 북쪽으로 달려가고 6월 6일에는 충주에서 조선의 정예부대가 그냥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12일 수도 한양이 함락됩니다. 20일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전격전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차이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150년 내전으로 단련된 말 그대로 전투 기계들이었어요. 병력의 3분의 1이 당시 최신 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조선군은 오랫동안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후리연도 부족하고 무기도 낡았죠. 무엇보다 일본은 통일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조선은 조정 내부의 파벌 싸움으로 갈라져 있었고 현장 지휘관들은 무능했습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죠. 세 번째 이야기, 바다의 수호신 이순신입니다. 제국에 맞선 한 명의 제독. 자, 육지에서는 나라가 완전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수도를 버리고 피난을 떠났고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죠. 과연 이 침략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보급이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먹고 싸우려면 모든 물자가 바다를 건너와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바다에 이 전쟁의 판도를, 아니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꿀 한 사람과 그의 비밀 병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제독, 그리고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혁신적인 군함, 거북선이죠. 한번 보세요. 철갑으로 뒤덮인 등, 수많은 대포,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무기였습니다. 이순신과 조선수군은 이 거북선을 앞세워서 그야말로 연전연승, 일본 함대를 그냥 부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한산도 대첩인데요. 우리 배는 50여 척, 일본 배는 82척. 그런데 결과는요. 일본 배 68척이 박살납니다. 이때 사용한 전술이
바로 그 유명한 하깃진이죠. 학이 날개를 쫙 펴서 먹이를 감싸듯 적을 포위해서 섬멸해버린 겁니다. 놀라운 건 이순신 제독이 이 첫 번째 해전 캠페인에서 우리 배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육지에서는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일본군의 보급로라는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전쟁이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의 해상장악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한번 보시죠. 일본의 상황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보급로를 꽉 막아버렸죠. 둘째, 육지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난 의병들이 게릴라전으로 일본군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셋째, 조선의 동맹이었던 명나라가 무려 4만 명이 넘는 대군을 파견하면서 일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몇 년간 지지부진한 협상이 오가다가 결국 전쟁이 다시 터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 위대한 영웅 이순신이 조정 내의 모함에 빠져서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없는 조선 수군은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해서 거의 괴멸 상태가 되어버려요. 결국 조선은 부랴부랴 다시 이순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마주한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배는 딱 13척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몰려오는 일본 함대는 최소 200척 이상.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이라는 아주 좁고 물살이 거센 해협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부하들에게 역사에 남을 이 한마디를 남기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명량의 기적입니다.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로 좁은 물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거친 물살을 역이용해서 일본 배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결과는요? 일본 군함 31척이 격침되고 우리 배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13척으로 200척 이상을 이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남긴 영원한 유산. 6년의 전쟁이 300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명량 해전 이후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결국 1598년 이 모든 걸 시작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은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어도 그 후폭풍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먼저 일본은 어땠을까요? 이 무리한 전쟁으로 힘을 소진한 도요토미 가문은 몰락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힘을 비축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바로 250년간 이어질 도쿠가와 막부의 시작이죠. 중국의 명나라는요, 조선의 군대를 보내느라 너무 많은 돈과 힘을 써서 결국 쇠약해졌고 나중에는 만주족의 청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조선은 국토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고 이 충격으로 수백 년간 문을 걸어 잠그는 은자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잊혀진 전쟁은 어떻게 300년 동안 동아시아를 정의했는가?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임진왜란은 단순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대한 야망이 어떻게 세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영웅의 지혜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대한 사건이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